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사흘째 영남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여론전에 집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봅니다. 자, 김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지도부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이 부울경 공천자 대회를 개최해 이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건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역사상 최악의 뻔뻔한 공천을 한다며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나머지 재보선 공천에도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퀴즈 퇴출이란 선명한 목표를 내걸고 모레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남은 5곳의 교통 정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선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현장을 찾았는데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온누리 상품권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현안 해결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네,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변수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할 텐데 여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 행보에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됐는데요. 정 대표는 어젯밤 사과 공지를 낸 데 이어 부산 현장 최고위에서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 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인데요. 이윤 어게인은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 속 정 전 실장의 복당을 심사할 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를 통해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고 사실상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언급하며 공당의 공천에 무슨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선 컷오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홍익표 청무수석이 이 대통령 입장을 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우선 특검법 발의에 앞서 여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2개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셀프 사면을 시도하려는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법 처리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특검 관련 이슈가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야권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적을 가릴 것 없이 특검 저지 연대에 나섰는데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이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진 범야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고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핵심 이슈로 특검법 논란을 한껏 띄우는 동시에 향후 연대의 물꼬를 트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줄줄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공천 내용에 주춤했던 지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야말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정당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다만 한 달 남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도 애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지도부도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검법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 또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에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2심은 오는 6일에 선고가 되는데요. 서울고법이 한 전 총리의 내란 항소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이 지난달 납포했던 이란 선박과 선원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중동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신호 특파원 나오시죠. 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의 무스카트입니다. 네, 미군이 지난달 19일 납포했던 이란 선박과 선원을 이란에 돌려보낸다고요? 네, 미군이 해상봉쇄 위반 혐의로 지난달 납포했던 이란 화물선과 선원들을 이란에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미 ABC 방송 등 주요 언론은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오늘 미군이 납포 중이던 이란 선박 투스카호의 승조원 22명을 본국 송환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투스카호도 이란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는 지난달 19일 오만만에서 미 해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항행하다 미 구축함에 납포됐고 당시 미군이 납포 현장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납포 직전 투스카호가 중국 상하이 인근 항구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해병대가 컨테이너 5,000개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미사일 연료로 쓸 수 있는 화학물질을 싣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선박을 돌려주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해소된 거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보게 됩니다. 미국과 이란을 중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도 이번 이란 선박 반환이 양국 신뢰 구축 방안이 될 거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은 새벽 시간이라서 아침이 돼야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미군이 돕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00대 이상의 항공기와 15,000명의 병력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방해하면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사령관 명의 성명을 통해서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의 경우 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곳에 발이 묶인 선박에는 이란군과 조율 없이는 아예 이동하지 말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이 해협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기뢰, 여기에 이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의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을 순조롭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 많은 생명과 또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이 선박 보험사들이 이란의 안전보장 없이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이 어떤 상황인지 취재진이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까지는 차로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이 오만 영토지만 본토에서 떨어져 있고 아랍에미리트를 통과해야 갈 수 있습니다. 오만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거쳐서 다시 오만으로 들어가는 경로라서 국경을 2번 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고 있는 지역인 오만의 무산담주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스마트폰으로만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삽 항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이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얼마나 많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네, 상선은 8,900척에 이르고 이 모든 배를 다 합치면 2,000척에 이를 수 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원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제 해운 정보업체들은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걸프 해역에 상선 8,9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전쟁이 시작된 뒤 약 2,000척의 선박에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대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 파르스 통신은 공격한 게 아니고 이란 해군이 통항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지시켰을 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 일대 보안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분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이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이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건호 기자입니다.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네, 중동 상황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진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요. 호위는 직접 하지 않겠다는 방식인데 어쨌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병력도 뭐 1만 5천 명, 군함, 그다음에 뭐 무인기 등을 통해서 일단 선박을 통행시킬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위협을 가시 아니면 공격을 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아마 미군 쪽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어를 할 것이고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런 상당히 지금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안전을 보호해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선박이 과연 여기에 섣불리 나서서 통행을 하려고 할지 아직까지 지금 첫 선박이 통과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지금 오후 1시가 다 돼가지고 현지 시간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잘 성사가 될지. 근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간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지금 통제하고 있냐라는 걸 지금 현겨루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네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 프로젝트 프리덤, 이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그 지난번 13일부터 그 미군이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역봉쇄, 그게 이제 첫 번째 약간 승부수였다면 이번에 발표됐던 프로젝트 프리덤이 두 번째 미군이 이란 쪽에 제시한 승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조선이나 민간 화물선이 지나갈 때 미국의 군함들이 옆에를 호위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 나오는 중에 뭐냐면 만약 미국의 군함이 그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휴전 협정 파괴 위반이다. 공격하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민간 선박이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갔을 때 누가 거기에 군사적 공격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협정을 파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군함이 호위하지 않겠다. 그 말은 뭐냐면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도 민간 선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공격을 하게 되면 그거는 휴전 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 선박 화물선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니까 미군이 그 이후에 어떠한 군사적 공격을 하더라도 명분이 생기는 거죠. 보면. 그래서 지금은 만약 어떤 첫 번째 선박이 지나갔을 때 과연 그 선박에 대해서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됐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 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종은 미국이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이 계획을 통해서 이란을 굉장히 그 선택의 곤란함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란이 이제 미국의 이런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이제 휴전 위반이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란이 먼저 이렇게 군사적 행동을 보이면 미국도 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에서 먼저 움직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란이 실제 공격을 감행할까요? 글쎄요,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냥 그러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이 아무 저항 없이 예를 들어서 수십 척의 유조선이나 선박이 그냥 무사 통행을 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란이 가지는 압박감은 대단할 수밖에 없죠. 아,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고 있다고 그렇게 천명을 했었는데 결국 미국의 어떤 이 새 작전, 즉 갇혀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들 구출 작전이 이란에 아무 저항 없이 잘 통과되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란의 어떤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선박들이 여러 차례 수척이 통과되고 또 미군이 그것을 보호한다면 이란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50척 하루에 뭐 수십 척이 지나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무사 통과가 가능해졌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힘겨루기에서 호르무즈 통제를 둘러싼 이란과의 힘겨루기에서 우리가 이겼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이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선박 구출 발언 이후에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물론 뭐 확인되지 않은 발사체에 의해서 피격이 된 것이라서 이란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선박 한 척이 뭐 확인되지 않은 미상의 발사체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미국이 발표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조치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또 뭐 나온 것도 보면 그런 선박에 대해서 정지를 하기 위한 공격이었지 실제 그 선박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한 공격이 아니었다라고 아마 이란 쪽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케인 합참 의장과 중부사령관이 45분 동안 보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이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보고한 게 이 내용이었었고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간 결심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런 보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이란이 어떤 공격을 했을 때 우리 미군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치밀한 계획을 짰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계획을 짜는 거에 첫 번째는 미국 대통령의 말만 믿고 호르무즈해협으로 빠져나왔던 그 어떤 선박이 대통령의 말을 믿고 나왔는데 엄청난 피해를 보거나 배가 진짜 운항에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가 된다면 그거는 미국의 어떤 위신의 손상이고 미국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호르무즈해협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그 우월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아마 굉장히 치밀한 준비를 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호르무즈해협 상공에 여러 가지 위성을 통하는 감시 정찰 수단들을 동원시키고 지금 또 굉장히 많은 무인기들을 아마 띄워서 이란 해안 쪽에서 뭐 그런 모기함대라고 하는 소규모의 고속정들이 출발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을 테고 아마 그쪽에서 어떤 표적들이 이동했을 때 그것을 격침시킬 수 있는 일종의 아파치 헬기라든지 또는 뭐 A-10 공격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상에서의 미사일들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총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어서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선박들에 대해서는 미군이 뒤에서 여차함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도 된다라는 아마 그런 믿음을 지금쯤 아마 그 선박들에게 전파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박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번 호르무즈해협 전체의 어떤 그 판세를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또 내뱉은 말로 논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선박을 납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해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게요. 이거 말실수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다르게 볼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괜히 지금 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구설수에 올라 있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벌이는 작전에 대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뭐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미국의 어떤 전략이 미국의 어떤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보면 또 뭐 침략 전쟁이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사용을 잘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오히려 이 전쟁의 어떤 정당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 지금 점수를 잃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의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그러니까 이전과는 좀 기조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는 뭐 일단 뭐 동맹국들에게 뭐 호위함을 좀 보내서 직접 어떤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게끔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을 직접 도와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이게 배경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본인 뜻대로 안 되겠다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토국이나 동맹국들이 군함을 보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뭔가 발을 맞추길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뭐 한 50개국들이 모여서 다국적군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미국은 또 배제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난주에 보면 해상자유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군사적 활동 플러스 뭐 정치 외교적인 활동을 위한 그 뭐 단체 조직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그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행하게 된다면 만약 안에 있는 특정 국가의 선박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됐다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미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데 뭐 군사적인 위험도 없지 않느냐, 이제 미국이 하는 이것에 대해서 동맹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함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만약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선박이 만약에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일종의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의 채무를 지는 듯한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언가를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또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작전이 만약에 미국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미국이 해상자유연합을 만드는 것이나 또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여러 가지 비용 청구를 하는 것들도 일종의 가능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아주 좋은 한 수를 썼는데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이제 역제안한 14개 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 게 이제 핵 문제 같은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미국은 계속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인 걸까요? 그렇죠. 일단 14개 조항은 사실상 자신들이 원하는 조항만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핵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핵 협상을 언제 할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구사항만 가지고는 일단 뭐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거고, 그 보도 이후에 이제 새롭게 나온 보도를 보시면 3단계 휴전안을 또 이란 측에서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핵과 관련해서 미국과 15년 우라늄 농축 중단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건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441kg, 순도 60% 이상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이란 국내에서 희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에서 지금 핵 문제를 논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란 3단계 해법안의 1단계에서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게 지금 이란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일단 핵 문제를 논의를 해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수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이란은 사실상 이전에 했던 내용과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먼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라. 봉쇄 해제를 해라. 왜냐하면 이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유 수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해상 봉쇄를 풀면 핵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반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제안을 뭐 얼마큼 많이 하더라도 핵과 관련된 미국의 제안과 맞을 수 있는 그 핵이 없으면 사실 요지부동 이제 움직이지 않겠다, 이제 이런 강력한 의지가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일단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핵을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핵을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풀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할 거다. 그런데 해상 봉쇄를 먼저 풀고 핵을 논의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 정반대가 되고 있죠. 이란은 봉쇄 해제부터 먼저 해라. 미국은 핵부터 먼저 논의해야 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다른 언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핵 휴전 협상이 전혀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휴전 기간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2달 정도를 보고 있고, 이란은 한 달 이내에 다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자 이런 입장인 건데, 뭐 휴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뭐 날짜에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이게 휴전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또 다르게 보면 지금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누가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이게 앞으로 2달 동안 가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유가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 미국은 다 이것은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끝내자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얼핏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이란이 더 쫓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은 2달 정도는 지금과 같은 걸 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역폐쇄 이런 것들 우린 가도 이상이 없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 버티는 거에 있으니 미국이 앞서고 있으니 빨리 포기하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따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휴전 기간을 뭐 한 달로 잡은 것, 종전까지 한 달로 잡은 이란의 입장과 2달로 잡은 미국의 입장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단적인 또 예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란 그 권력 내에서 네. 서로 다른 팝을 4개로 좀 쪼개져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자체를 또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고. 네. 지금 뭐 최종 의사 결정권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스타바가 될 텐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지금 뭐 이란 내에서는 전략적인 어떤 제스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전문가시니까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정말 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2가지 시각을 보실 수 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협상의 진전이 없는 이유가 이란 내부가 정리가 안 됐다. 도대체 협상파와 강경파,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협상 초반을 돌이켜보시면 갈리바프라는 사람이 분명히 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초반에 협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줬는데 갈리바프가 협상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혁명수비대 쪽에서 핵과 관련해서 우리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 갈리바프는 뭐냐? 당신들이 협상 대표를 뽑지 않았냐? 협상 대표가 분명히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한다 그랬는데 돌아가자마자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핵과 관련해서 우리는 협상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뭐 해상 봉쇄, 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권한을 줬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란 내부에서 또 보는 입장은 그다음에 또 다른 시각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 협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란 내부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없다. 나는 우리 미국의 입장은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명확하게 알려줬는데 이란 쪽에서는 이 사람 다르게 얘기하고 저 사람 다르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내부가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협상파와 강경파의 싸움이 났다. 그리고 그 강경파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론은 저는 문제가 없지는 않다. 분명히 이란 내부에. 아니 이란 내부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항상 의견이 다릅니다. 어떻게 단일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 이너서클 안에서도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이란 내부의 의견 차를 이상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견 차가 있는데 강경파 내에서도 저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까지 좀 늦었지만 항상 늦게 나오지만 단일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어떤 협상과 관련해서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의 의견 차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나오는 답변들은 어쨌든 조율되어서 나온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 상태라서 다음 주에는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해서 뭐 또 다른 전략이나 결정을 취할 수도 있을까요? 현재 이란은 원유를 수출해야 되죠, 보면. 해야 되는데 원유를 수출할 수 없게 미국이 아라비아해에서 이미 봉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르그 섬에다가 그 뽑아낸 석유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도 이미 저장 용량이 차 있는 상태고 또 지하에서 계속 그러면은 그 유정에서 석유를 뽑아 올려야 되는데 뽑아올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결국 그러면 이란이 어느 한순간에는 석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중단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뭐 보통 이제 그 석유 업계 쪽에서는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가동시키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 이전 기능으로 회복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유정이 중단되는 것은 이란으로서는 이란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암울하게 되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석유를
뽑아내서 외부로 수출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바다는 완전히 이제 봉쇄가 돼 있는 마당이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이미 그 미군이 북한은 40여 척의 이란 유조선이나 선박들을 전부 다 봉쇄해서 밖으로 못 나가게 했다고 하니까 바다를 이용해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그 지상을 이용한 뭐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든지 뭐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주변국들이 이렇게 썩 그 도움을 주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믿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그러니까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보면.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뭔가 좀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이란에 대한 봉쇄가 좀 해제되는데 풀리는데도 중국이 좀 뭔가 힘을 넣어주고 뭐 곧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에서도 네. 좀 이란의 입장을 많이 좀 반영해 주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앞서 이제 그 선박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서 혹시 뭐 군사력이 더 필요할 때 동맹국들의 군사를 좀 빼서 이쪽에다가 좀 파견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동맹국들에 대해서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전쟁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주요 동맹국들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다국적 군역 이야기도 안 된다고 했고 지금도 이제 해상 자유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군사적 경제적 협의체로서 뭔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걸 노력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독 미군 감축 뭐 이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 뭐 유럽 쪽 동맹 국가들에 있는 미군을 좀 빼서 중동 쪽으로 재배치하는 이런 안도 좀 혹시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유럽에 있는 미군을 일부 줄인다는 것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건데요. 그게 지금 중동 지역에 보면 약 5만여 명의 미군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병력을 투입한다면 결국 새로운 군사작전을 벌여야지만 그런 병력이 필요할 텐데 현 단계 지금의 병력만으로도 이란을 봉쇄한다거나 이런 작전적으로 부족함은 없기 때문에 예. 굳이 병력이 더 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주독 그 미군 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에서도 미군을 뭐 감축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게 뭐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주한미군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한미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감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유럽, 독일은 사실상 뭐 거의 지금 확정된 게 아닌가 5,000명 이상을 더 감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스페인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뭐 이게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 임기 1기에도 계속해서 유럽에 있는 미군들을 감축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어쨌든 유럽에서 감축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지금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미국 국가에 이게 도움이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럽의 미군 기지가 지금까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 사실 이란하고 전쟁하는데도 독일의 군사 기지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 미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유럽에 있는 기지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감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략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다면 막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뭐 한 차례 연기가 되면서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된 건데 일단은 이번 그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타이완 의제가 좀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부터인가요 보면 뭐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이 흘러나왔고 사실 2027년이면 내년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뭐 국가안보 전략 NDS나 여러 가지에서 늘 공통적인 키워드를 언급하는 것이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특히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 만약 그 중국이 그 미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더 이상 공격적인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이란 쪽에 대해서도 뭔가 좀 미국이 조금 더 이렇게 후퇴해 줬으면 하는 뭐 그런 식의 일종의 딜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방식이 뭔가 주고받는 거에서 딜이 된다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과연 중국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서 중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노력들을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었거든요. 군사력 증강서부터.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양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상대국에게 그 아주 실리에 기반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이제 그 일종의 뭐 레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이 스스로 대만 문제에서 더 이상 우리가 발을 빼겠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을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좀 낮아 보입니다. 다른 것으로서 아마 미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양보를 얻어내려고는 하겠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그 미국의 의도에 맞춰서 중국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정책이나 노선의 폭이 변경을 하기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엄유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한 가운데 SK하이닉스는 140만 원을 돌파하며 시총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7,000선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과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338.12포인트 5.12% 급등한 6,936.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900선을 넘어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등해 사상 첫 140만 닉스를 달성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5% 넘게 상승한 23만 2,50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 개설을 통한 국내 주식 직접 취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이제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 1% 중반대까지 떨어진다는 OECD 최근 추정 결과도 있었다시피 경제 기초 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거든요.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맞서며 향후 시장 방향성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로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고용노동부 중재로 사측과 대화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노사가 각각 노동부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됐지만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모레 대표교섭위원회 1대1 면담을 진행하고 8일에는 노동부를 포함한 노사정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의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피의자 2명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요?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후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두 피의자 모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 기각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안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번 신문에서 검찰이 어떤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까? 네, 검찰은 신문에서 앞선 영장 기각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김 감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피의자 A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이 집행 유예 기간이던 B씨의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집행 유예 기간인 점을 의식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고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응급처치 지연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감독의 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카카오톡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울산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혼인관계였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5월의 첫 휴일, 울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했고 경찰로 들어왔거든요, 신고가. 근데 배우자를 살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에선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는 못 봤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이 누워있는 걸 봤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이혼 전 A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겨 한때 전자발찌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짐을 찾으러 집에 들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무죄를 내린 재판부 판단에 법리 오해나 체증법칙, 경험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부분을 반박했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곳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 얻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판결 일부를 뒤집으며 책임을 물었지만 명태균 게이트만큼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바 특검으로선 향후 최종심에서 이를 깨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이 정황을 부풀려 해석한 거라며 이미 상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1년 6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예성 씨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상고가 이뤄져 이르면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장기간 기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하실 텐데요. 내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며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꽤 쌀쌀한 만큼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의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선박은 모두 2,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이 탈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발이 묶인 배들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대형 상선 2천여 척이 2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각국 선원들도 2만 명에 달하는데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There was shortage of the food and some ships started rationing of the water nearly 2 hours in the morning, 2 hours in the evening. 더 큰 문제는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기간 호르무즈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Pertama waktu saya baru tiba di sini tanggal 3 di pelabuhan begitu sandar ada serangan drone cuman tidak tahu drone dari mana cuman saya dapat infonya dari Iran.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만 믿고 당장 목숨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게 아닌 사실상 안전한 항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납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If the risk is so high that it means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so extremely high that it doesn't make economic sense to continue trading in that way, then those companies won't trade. 알자제라 방송은 미 해병대 출신의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장담한 호르무즈 선박 탈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하면서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서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دشمن مستأصل شد تنگه‌ای که بسته شده بود ترامپ اعلام کرد باز میکنم این غلط رو نتوانست بکنه آمده الان موضوع محاصره را مطرح کرده یقین بدانید این هم با شکست مواجه خواهد شد.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지 시각 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통항 지원 작전 개시를 앞두고 발생했는데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이 일대 보안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이번에 발표된 5,000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Yeah, probably.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뒤늦게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미국의 독일 주둔 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쿠바를 향해서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왔던 건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Ahora como le expliqué, tengo 7,000 y pico. Dan 50 turnos diarios. ¿Cuándo yo vuelvo a comprar gasolina? Ya eso será para pararme.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두려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Within the past week,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is now in preparation on that imprisoned island.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의 이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순영 특파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달러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0, 2025.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박 상당수는 전쟁 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했던 아시아 국가의 선박들로 중동 공급 차질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에 건설 자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딘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재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전쟁 이전과 동일한 물량의 물동량이 오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수입자재는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죠. 타겟책으로 정부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코스피가 5% 가까이 올라 6,930을 돌파하며 7,000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해 5.1% 오른 6,9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6,937까지 올랐는데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 최고치를 세로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23만 2,500원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45만 원대에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보다 20원 내린 1,462.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쳐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 1,439.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선 비반도체 부문인 완제품 사업부 기반 노동조합이 이탈하면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나흘째.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은 쟁의 활동과 소송을 서로 취하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에만 유리한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손실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다 공감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회사에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노사는 이틀 뒤 1대1 면담을 거쳐 노사정 협의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인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의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신경 써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어용 노조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규모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7만여 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방척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특검이 확인했습니다. SNS에 수사 관련 소회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모의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최근 장기간에 걸쳐 계엄이 준비됐다는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다만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보 관련 이딴 공정성 시비에 이어 최근엔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도 검찰과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특검 내부 검토 사항을 개인 SNS에 올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부 검토용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이 거듭되는 구설수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당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평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체증법칙이나 경험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통해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부산 북구 앞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본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 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장사 왜 하는데 관광객도 많은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 후보가 고발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인권보호연대는 오늘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출마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경선 여부를 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후보에 대한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할 윤리위가 열리지 않아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7일 전에라도 결정을 낸다면 즉시 회를 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단수 공천할지 경선을 열지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공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후보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도 국민의힘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다며 공당의 공천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입니까?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5군데 재보선 교통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종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논의와 처리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이를 판단하면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총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판단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과 국민의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 취소 저지를 위해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혼인관계였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5월의 첫 휴일, 울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했고 경찰로 들어왔거든요, 신고가. 근데 배우자를 살해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에선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못 봤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이 누워있는 걸 봤어요.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인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이혼 전 A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겨 한때 전자발찌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짐을 찾으러 집에 들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자원순환시설에서 휴일 새벽에 난 불이 하루를 넘겨 겨우 꺼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여객선에서 추락한 승객이 구조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물 안에서 소방대원들이 높게 쌓인 폐기물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한쪽에서는 굴착기가 폐기물을 뒤집으며 불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일요일 새벽 0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관계자 7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은 28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에야 꺼졌는데 소방은 내부에 수백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어 불을 끄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쯤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차량 30여 대가 완전히 탔고 오전 11시쯤에는 화성에 있는 전동차 대여소 화재로 전동차 9대가 탔습니다. 새벽 5시 반쯤에는 목포를 출발해 제주항에 입항하던 여객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승객은 병원 이송 중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맞손자인 김종대 씨가 최근 국무총리실 별정직에 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의 장남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총리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캠프에서 청년 외신 대변인을 맡았고 최근까지 김 지사를 보좌하다 총리실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윤종호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제 전면 폐지 법안은 정부 입장이 절대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 공제로 돼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며 실거주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 건지 더 의견 수렴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완연한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늘이 맑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2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는 등 날도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맑은 날씨에 대기질도 양호하지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지겠습니다. 또 해수면이 높은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어린이날에 날씨까지 좋아서 나들이 즐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만약 도시락을 준비하신다면 식중독을 주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날이 덥지 않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4월부터 5월 사이에 식중독 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조리된 음식은 식힌 후에 각각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도 이하에서 보관과 운반을 하고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하는데요. 씻을 곳이 없다면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캠퍼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